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한 해의 마지막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맨손의 꿈이 가장 뜨겁다입니다. 저자 구본석, 출판사 문예춘추사. 그럼 시작할게요. 저자 소개. 구본석. 자신의 삶을 작은 것들을 위한 시로 규정짓고자 하는 낭만주의자 인권 변호사이다. 아무런 배경도 힘도 현실적 여건도 없었던 그는 자신의 이상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한 현실주의자가 되었다. 공부의 신 멘토로서 약 10년간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학습 및 진로 컨설팅을 해오면서 꿈을 이룰 수밖에 없는 성공의 필승 전략 내지 정수를 모아 만든 공부는 내게 희망의 끈이었다 후속편인 이 책을 선물하고자 한다. 다음에는 반드시 정상에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2부. 준비된 자에게만 꿈은 현실이 된다. 한 개인이 스스로 맹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야를 넓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말 다듬고 또 다듬어야 될까 말까다. 그럴 때는 다소 외부의 자극이 필요하다. 출제자가 주는 쇼크, 스승으로부터 받는 깨우침, 동료들로부터 받는 지적 도전은 정체되고 둔해지는 인식의 동맥경화를 뚫어주는 혈관 청소제라 할 수 있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체력부터 길러라.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드라마 미생 중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 결전의 날,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 그것은 바로 체력을 길러라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매우 식상하게 여긴다. 진짜 귓등에 피가 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체력의 치읓자만 꺼내도 귀를 막고 손살에 칠 정도니까 말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이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반드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굳건하게 믿은 이유는 바로 체력이다. 10대, 20대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30대가 되니까 진짜 하루하루 피부로 와닿고 주변 40대, 50대를 보면 하루하루 그냥 버텨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애초에 체력이 약하거나 고갈된 상태에서는 도전 의식조차 생기지 않을 것이다. 꿈을 꾸지도 않을 뿐더러 꿈을 꾸더라도 그냥 막연한 구름 속의 무언가 정도로만 느낄 뿐 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전의 대전제는 가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너무 잘 알려진 레디시 실험이라는 것이 있다. 피실험자들에게 무작위로 자신 앞에 주어진 음식만을 먹고 수학 문제를 풀게 하는 실험인데 실험 몇 시간 전부터 굶은 상태에서 참여해야만 한다. 이때 실험자 한 그룹에게는 물을 먹게 했고 나머지 그룹에게는 갓 구운 맛있는 초콜릿 쿠키를 먹게 했다. 물을 먹은 사람들은 노릇노릇한 초콜릿 쿠키 향을 맡을 수밖에 없었고 옆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것을 지켜보면서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후 수학 문제를 풀게 했는데 피실험자들에게는 쉬운 문제라고 알려주었지만 사실은 답이 없는 문제였다. 초콜릿 쿠키를 마음껏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평균 20분 동안 안 풀리는 문제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지만 물을 먹었던 사람들은 겨우 8분가량 버티고 문제풀이를 포기해야만 했다. 이 실험은 의지력은 소모성 자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으로 알려져 있다. 즉,
두 그룹은 같은 정도의 의지력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중 생물을 먹은 그룹은 진짜 먹고 싶은 초콜릿을 먹지 못하고 참느라 자신의 의지력 혹은 자제력을 이미 사용해버린 것이다. 의지력이 이미 소모된 상태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으려니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반대로 초콜릿 쿠키를 먹은 그룹은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에 접근했고 자신이 가진 의지력을 모두 쏟아내느라 물을 먹은 그룹에 비해 더 많은 시간 동안 문제풀이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 의지력이라는 것 역시 훈련을 통해 그 절대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실험을 통해 드러났는데 틈날 때마다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도록 지시받은 그룹이 매 순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룹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의지력 향상을 보인 경우도 있었고 체력 단련이나 공부, 금전 관리 등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훈련받은 그룹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더 좋은 의지력을 가지고 성과의 개선을 보인 일도 있었다. 즉, 체력 단련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공부도 더 진득하게 할 수 있고 금전 관리도 참을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체력 관리는 가장 확실한 의지력 강화 훈련이다. 체력 관리라는 것은 크게 규칙적인 습관, 운동, 좋은 영양 상태로 요약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규칙적인 습관은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운동은 절대적인 의지력 용량을 키워주는 가장 직접적인 훈련이며 좋은 영양 상태는 의지력 소모율을 저하시켜주는 것이다. 1. 규칙적인 생활 습관. 보통 사람들에게 체력을 길러라 라고 말하면 빡센 운동을 하라는 말과 동의어로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체력을 기르라는 말에 많은 부담감을 느껴 결국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만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체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동보다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동일 시간대에 수면을 취해서 동일 시간대에 기상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사실 수면 시간만 잘 조정해도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같은 시간에 수면을 취해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것만 몸에 뵐 경우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의 수면만으로도 삶을 버텨나갈 수 있다. 의지력은 소모성 자원이다라는 명제를 머릿속으로 받아들인다면 업무 배치에 대한 답이 나온다. 자신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가장 부담스러운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루에 제일 앞순서에 배치하고 자기 전에 별 노력 없이도 무의식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점차 손이 잘 가거나 덜 중요한 순서대로 업무를 배치하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식사 시간 이후에 가장 덜 중요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업무는 자기 바로 직전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식사를 하고 배가 부르며 적당히 기분 좋다가 다시 업무를 하러 들어가는 것은 꽤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때 손이 잘 가지 않는 업무를 배치하면 식사 시간이나 식사 후 휴식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손이 잘 안 가는 업무나 중요한 업무를 자기 직전에 배치하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컨디션 상황에서 에이, 내일 하지 뭐 라며 다음 날로 미루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 운동. 사실 이 책을 통틀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챕터이다. 운동은 한 개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환골탈퇴시켜주는 마법이다. 운동을 하는 순간 자신이 선천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상관없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2.3kg의 미숙아로 태어나 몸이 허약하고 왜소하여 생사를 오고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내가 너무 걱정돼서 해동 검도라는 운동을 시켰다. 없는 살림에 아들 운동비 마련하느라 어머니는 처음으로 부업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어린 나이에 철이 일찍 들었는지
그 검도가 어머니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다녔다. 특히 체력이 너무 딸려서 저녁 7시 정도면 잠이 들었기 때문에 학교 갔다 와서 다른 것들을 하면 운동을 못 가니까 새벽 6시 부를 다녔다. 새벽 운동 끝나고 집에서 아침 먹고 학교 가서 수업 듣는 일상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무려 7년을 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급수를 따는 맛이 있었고 어느덧 관장 자격증까지 모두 따기 시작했다. 건강도 매우 좋아져서 적어도 검도를 다니는 동안에는 감기 한 번 안 걸려서 병원에 발걸음을 해본 적도 없었고 가위 눌림도 멈췄다. 무엇보다도 고통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다 보니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전에는 눈에 거슬리던 것들을 관대하게 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체력은 성격도 바꿨다. 짜증과 부정적인 성격이 미소와 긍정적인 성격으로 탈바꿈해 유독 나를 대상으로 하는 친구들의 괴롭힘도 다 받아줄 수 있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짜증 한 번, 화 한 번 낼 줄 모르고 누가 괴롭혀도 허허 웃는 바보 천사 같은 놈으로 소문이 났다. 성격 좋다고 소문나서 반에서는 늘 인기가 많았고 반장도 계속 도맡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운동으로 쌓인 체력으로 중3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니 성적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아무리 폭주해도 지치지 않는 공부머신 같았다. 남들보다 월등히 높은 집중력으로 더 많은 시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니 후발주자로서 남들을 따라잡은 건 순식간이거니와 추월도 모자라서 전국 상위권이 되기까지 했다. 진짜 7년 동안의 그 고강도 운동이 없었다면 공부를 단기간 내에 그렇게 잘할 수 있게 될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고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도 장담 못한다. 현재는 배 나온 과체중 상태에 있지만 큰 시험이 있거나 큰일이 닥치면 반드시 유산소 운동 계획부터 짰다. 유산소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면 한치 앞을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호르몬 조절을 통해 평정심을 유지하며 끝까지 좋은 성적으로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결정적으로 시험을 잘 보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험 보는 환경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공간일 가능성이 크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시험장에서 많은 산소를 흡입하려는 사람들의 호흡 경쟁 속에 시험장 공간은 금세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공간이 되어버린다. 특히나 수능이나 변호사 시험과 같이 겨울에 보는 시험일 경우 시험장에는 히터나 난방을 하기 때문에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심폐지구력이 약한 사람일 경우 결국 시험 도중에 내내 산소 부족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와 졸음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인생을 좌우하는 극도의 긴장 상태인 시험 도중에 누가 잠이 오겠냐 하겠지만 실제로 시험 보면서 졸음이 쏟아져 시험을 망쳤다는 사람을 꽤나 많이 봤다. 이제는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 호흡도 달리고 하품을 해도 산소를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해 집중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몽롱한 상태로 시험에 임하는 것이다. 예전에 미국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들은 바로는 미국 아이비리그를 가는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거의 대부분 운동도 압도적으로 잘하는 그룹이라고 한다. 테니스, 축구, 야구, 조정, 마라톤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 고등학교 때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이고 공부도 넘사벽으로 잘하는 괴물들이라고 한다. 그 아이비리그 학생들 중에서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천상계에 존재하는 어나더 레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미식축구 선수 출신들이라고 한다. 알다시피 미식축구는 미국에서 가장 피지컬 좋고 가장 체력 좋으며 가장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다. 각주의 미식축구 클럽 1, 2군에서 뛰는 선수들이 공부도 탑급으로 잘해서 아이비리그에서도 그들의 성적을
감히 넘보지 못한다고 한다. 진짜 놀라운 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살인적인 과제에 매일매일 시달리며 살지만 미식축구 클럽 학생들은 이미 과제들을 다 끝내놓고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고 있더란다. 시험 기간에는 며칠을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시험을 치는데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없으며 시험이 끝나는 날에도 침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밀린 운동을 하러 간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클래스 차이인가 싶었다. 이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약골이라는 이미지는 없어진 지 오래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운동도 잘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 책상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고 공부만 하는 사람은 이제 하수 취급받는다. 선진국은 이미 생활체육 시스템으로 넘어왔다.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본업과 병행하면서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기반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이다. 학교에서도 체육시간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최소 한 종목씩은 다룰 줄 아는 체육인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이미 업무의 효율과 성과도 측면에서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사회의 건전성 측면에서 운동이 가지는 의미에 주목한 결과이다. 두 번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분별, 그것이 곧 알미다. 무지함을 두려워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파스칼. 생각을 생각하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알미다. 이 말은 무려 기원전 5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공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현재 인지심리학 혹은 뇌과학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메타인지를 정확히 풀어낸 말로 유명하다. 메타인지를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 유체 이탈을 생각하면 된다. 내 영혼이 빠져나와 나를 관찰하는 것이다. 특히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각할 때마다 오늘은 일찍 자야지 반성하곤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지각할 때마다 하는 생각을 생각해 보다가 당일만 반성하고 그 반성이 오래 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사고 패턴 파악,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 방식 분석,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 미래의 전략 구상 등 메타인지가 발현되는 양태는 다양하다. 메타인지와 관련하여 KBS 시사기획 창에서 방영한 전교 1등은 알고 있는 공부에 대한 공부 1편 다큐멘터리를 보면 메타인지와 학습이라는 전문 학술지에서 25년간 연구한 결과 메타인지가 IQ값보다 성적을 훨씬 더 잘 예측해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IQ는 성적을 25% 정도만 설명해주지만 메타인지는 성적의 40% 정도를 설명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더욱 희망적인 사실은 IQ는 오랜 훈련을 통해서도 나아지기 어렵지만 메타인지는 성공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KBS 시사기획 창팀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학생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는 단어 50개씩 2세트가 5초씩 쌍으로 제시되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각 세트마다 서로 다른 학습 방법으로 암기하도록 지시받았다. 한 가지 방법의 학습 세트가 끝날 때마다 시험을 쳐서 그 두 가지 학습 방법의 효과를 서로 비교해보는 실험이었다. 한 번은 방금 공부한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게 하는 재학습이었고 다른 한 번은 한 번 공부한 내용을 퀴즈처럼 스스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는 셀프 테스트였다. 놀랍게도 재학습은 43점, 셀프 테스트는 53점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단순히 같은 것을 반복 학습하는 것보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셀프 테스트를 거쳐가며 확인 학습을 하는 것이 무려 10점의 점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위편 3절이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까지는 무작정 반복 학습하는 것이
학습의 절대 진리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반복 학습이 학습의 제1원리임을 부정할 순 없지만 단순 반복 학습만을 해서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없다. 끊임없는 셀프 테스트를 통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아는 것은 확실히 알고 모르는 것은 무엇을 모르는지 인정하면서 알아나가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즉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은 메타인지의 핵심이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순간 그 사람의 실력은 임기점을 넘어 프로의 단계로 진입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다. 아예 초심자거나 하위권에 위치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투자 시간이 곧 실력이 된다. 그러나 자신의 실력이 상승할수록 노력에 대한 효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분명히 자신은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력은 특정 점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정체 현상을 경험한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다 알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할 줄 아는데 그 이상의 노력은 그냥 유효타수 없이 같은 것만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해야만 그 임계점을 넘어 차원 이동을 통해 꿈을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천상의 단계로 갈 수 있을까 하고 수없이 고민하던 끝에 나온 결론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이었다. 여기에 답이 있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한 충격 없이는 이 안다고 착각하는 환각 증세에서 깨어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적 자극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 중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방법이 바로 타인에게 설명하기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남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0이면 100 누구나 당황스러움을 겪게 된다. 남에게 가르칠 정도면 진짜로 안다고 확신하는 것들인데 막상 그걸 설명하려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막힘을 발견하게 된다. 빽빽하게 차 있을 줄만 알고 있던 개념이 마치 현무암처럼 송송송 구멍들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몸소 느끼게 된다. 상대방이 왜 그런 거야 라며 하필 그 허점을 찌르면 사실은 이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유독 인과관계에서 많이 막히는데 이는 결론만 어영부영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결론만 알고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모르고 있으면 상황이 살짝 비틀어졌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그래서 설명의 상대방은 최대한 그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무한 사람일수록 좋고 왜라고 자주 물어봐주는 7세 내외의 아동일수록 좋다. 7세 어린이도 이해시키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이해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그럼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 새해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별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